네, 오늘의 이슈는요, 누누TV 종료에도 갈 길 먼 OTT입니다. 네, 누누TV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불법 OTT 플랫폼인데 누누TV가 얼마 전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바로 좀 콘텐츠 종목들한테 반응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누누TV가 OTT 업계한테도 피해를 많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불거졌는데, 누누TV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어떤 플랫폼이었나요? 네, 누누TV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법 OTT 플랫폼인데요. 2021년 6월에 처음에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이제 남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올리고 계속해서 주소를 바꿔가면서 수익을 냈던 업체입니다. 네. 이들은 이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사설 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이제 수익을 내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누누TV 사진을 보면 굉장히 다른 OTT 플랫폼처럼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불법 사이트들은 그냥 보통 영상만 쭉쭉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디자인도 마치 유료 서비스처럼 잘 구성을 해놓았고 심지어 운영자가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지글도 꾸준히 올리기도 네. 했고요. 또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피드백까지 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누누TV가 불법 사이트이지만 이거를 또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 마치 허가된 사이트처럼 느끼게 해서 이게 누누TV가 약간 지인에게 추천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사이트로 입소문이 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NS에 주변 지인들이 누누TV라는 걸 알려주면서 네. 알게 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SNS에 누누TV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누누TV가 입소문을 좀 타기 시작했고요. 네. 올해 3월에 들어가면서 아마 누누TV가 관심이 최고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누누TV가 불법이다,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도 뉴스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네. 비판이 오히려 또 누누TV를 홍보하는 효과가 그렇군요. 됐고요. 네. 그러면서 누누TV의 이용자 수가 더욱더 증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누누TV가 지금 무료로 그럼 운영이 됐던 사이트인가요? 누누TV는 영상 자체는 무료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무료 영상을 미끼로 불법 도박과 같은 광고를 여기저기에 배치를 하고 또 악성 코드들을 심어두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누TV가 이 온라인 도박 광고로만 얻은 수익이 최저로에서 333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누누TV가 2021년에 개설이 되고 총 접속자 수가 이제 8,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컨텐츠 조회수가 18억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저작권 피해액만 5조 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누TV가 수익을 올리는 동안 오히려 이제 국내 OTT 기업들은 대략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누TV가 또 불법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얻는 그런 사이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TV 때문에 이제 OTT 업체들도 꽤나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비슷하게 왔던 걸 추론해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국내 OTT 기업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네, OTT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혔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수의 감소폭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리오프닝이 좀 이슈가 네. 되면서 오히려 면세점, 화장품주, 항공주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월을 기준으로 국내 OTT 사용자는 넷플릭스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3%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티빙은 17.10%, 7%, 쿠팡플레이는 15%, 웨이브는 13%,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와 왓챠 순으로 이제 가입자 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국내 OTT 기업들은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내 OTT 기업들은 아무래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콘텐츠 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콘텐츠에 투자한 비용만 해도 707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금액이 1,167억 원 정도로 늘어나면서 65%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는 1,452억 원 수준의 투자 규모를 보였는데요. 작년에는 2,111억 원까지 올리면서 4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좋긴 하지만 네. 이에 따라서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에 따라서 가입자 증가 수를 좀 살펴보자면 티빙은 1월 가입자 수가 515만 명이었지만 2월에는 되려 474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네. 계속해서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비용은 늘어나는데 이용자 수는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티빙은 지난해 1,19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6%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웨이브도 역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1,2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티빙, 웨이브, 왓챠 역시 3사 통합해서 이 영업 손실이 2,96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OTT 업체들은 거의 다 적자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연희님도 OTT 구독하시나요? 네. 네,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유일하게 이제 구독하는 게 넷플릭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 같이 해외 이런 선도 업체를 따라가기가 국내 기업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침 이제 넷플릭스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새벽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감소폭이 좀 있긴 했어요. 가입자 수에 대해서. 그래도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좀 압도적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국내 OTT 기업들을 좀 누르고 아직까지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역시나 구독자 수가 조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실적에서도 막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도 앞으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유료 정책을 확대하고 이런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후부터는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국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구독자 수는 줄었지만 실적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작년 국내에서 7,732억 원가량의 매출을 내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400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국내 OTT 3사의 합산 연 매출이 5,945억 원 정도였는데 이 3사를 다 합쳐도 넷플릭스를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넷플릭스 가입하다고 네. 하니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국내 OTT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넷플릭스의 전략 첫 번째는 구독료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에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한 차례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대 17.2%까지 증가를 시켰는데 물론 요금 증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요금이 증가가 하면서 수익성이 좀 증대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넷플릭스 전략으로는 화제성 있는 콘텐츠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티빙이랑 웨이브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늘리면서 티빙은 뭐 아일랜드, 네. 론더 이런 스케일이 큰 드라마도 공개를 하고 여러 스타들을 좀 대거 출연을 시켜가지고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또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오리지널 예능을 포함해가지고 드라마도 공개하면서 국내 OTT 기업도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오리지널 콘텐츠 수를 늘리기는 늘렸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에서는 넷플릭스에게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작년 그리고 또 올해 시즌2가 공개됐던 가장 화제가 됐던 드라마 더글로리가 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면서 구독자의 이탈도 좀 막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또 시즌 1, 2제로 쪼개서 공개하면서 더 적은 제작비와 긴 수익 회수 방식으로 수익을 만회하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세 번째 전략은 바로 광고 요금제입니다. 넷플릭스가 작년 11월에 광고 요금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넷플릭스 내부에서 이제 광고를 보는 대신에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내세운 서비스예요. 작년 4분기에 이 서비스가 처음 시행이 되고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광고 요금제가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발표했던 신규 가입자 수는 766만 명으로 시장이 기존에 예상을 했던 457만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 광고 요금제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준 계기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넷플릭스의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구독자도 2억 3,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조금은 차별화된 그런 실적이라든지 차별화된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삼지창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넷플릭스 중간 광고 너무 싫다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넷플릭스의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선 경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로 다시 넘어와서 좀 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국내 기업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확대하고 있지만 커다랗게 화제가 되는 드라마는 만들지 못하고 네. 있고 여러모로 좀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앞서 제가 티빙의 적자가 1,192억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자 폭이 확대가 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단 티빙은 구독자를 유치하는 데 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연간 이용권 41% 할인 혜택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41% 할인 혜택은 작년 10월에도 41% 2주년 기념으로 이제 실행을 했던 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티빙은 구독자를 조금 더 유치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두 번째 6개월 만에 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제일 비싼 프리미엄 이용권이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16만 6,8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41%가 할인이 됐다 하면 9만 9천 원이고요. 이걸 한 달로 따지면 또 8,250원에 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은 4명까지 같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그쵸. 그럼 4명이서 또 이 8,250원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는 분배한다고 거죠. 한다면 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티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저렴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용료가 거의 4,59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빙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독자 유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이전에도 제가 똑같이 41% 할인 이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용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까지 이제 41%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꼭 또 구독자 유치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약간씩이라도 요금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구독자를 좀 모으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왓챠는 또 어떤가요? 왓챠는 국내 OTT 기업 중에서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왓챠는 좀 재밌는 방법으로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타겟층, 재생 시간, 콘텐츠, 장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딱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탄생한 콘텐츠가 작년에 또 왓챠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제 조조소 아니면 시멘트 게러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네. 네, 이 일시적인 어쨌든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실적 개선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OTT 서비스의 본연의 목적은 콘텐츠 파워를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전략과 다르게 또 별개로 가져가야 되는 게 두 번째로 투자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강화는 일단은 비용은 그래도 많이 들어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투자를 그렇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티빙도 올해까지 적자가 크더라도 이제 콘텐츠 제작에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웨이브도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투입은 하지만 아직까지 화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OTT는 확실히 좀 콘텐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오징어 게임이 잘 됐을 때 넷플릭스 CEO가 코멘트를 했던 게 아니죠. 그쵸. 진짜 콘텐츠 하나만 좀 잘 잡으면은 OTT가 확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 투자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해외 시장은 좀 두드리지 않나요? 네, 국내 기업들 이제 해외 시장에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미주 지역의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코코아라는 기업을 인수한 바 있고요. 코코아는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미주 지역에서 한 30여 개국의 K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사업을 좀 본격화하려고
하려고 시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현지 OTT 기업이나 뭐 케이블 TV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티빙도 역시나 이제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쿵푸 팬더 제작사인 피라마운트와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피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을 론칭을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독점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뭐 대만까지도 그 지역들을 조금 더 넓혀가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티빙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국제 영화제 시상식에 다수 초대가 되고 있다라는 네. 기사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티빙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국내 OTT 기업들이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수익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아직 글로벌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다라는 콘텐츠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해외에서 발판이 되는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도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평가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 OTT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확대하고 마케팅도 늘리고 있고 지금 해외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 기업들이 또 해외에서 잘 나가면 좋으니까요. 일단 OTT 기업들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좀 고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콘텐츠들은 좀 탄탄하지 않나요? 네, 이번에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인트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잠깐 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살짝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작년 또 재작년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올리기만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네. 킹덤, 뭐 DP, 지금 우리 학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인기를 몰아내면서 뭐 열풍을 불었었는데요. 이번에 역시나 공개됐던 더글로리 역시 파트 2는 이제 공개되자마자 비영어 부분에서 3주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 이후에 주목할 테마 중에 하나가 콘텐츠주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2027년까지 K 콘텐츠의 수출 규모도 25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K 콘텐츠를 밀어주고 있는 것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리포트를 좀 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CJ ENM, 콘텐트리 중앙, 뭐 SBS 이런 주요 콘텐츠 기업들의 1분기 합상 예상 영업이익이 66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들은 전분기 대비 한 188%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제작사들 방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국내 드라마 제작사 1위라고 볼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업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최대 주주는 아시는 것처럼 CJ ENM입니다. 역시나 거대 기업을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빵빵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자금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연간 30여 편의 드라마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207개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협력 채널이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넷플릭스와 협력 체제였는데 얼마 전에 또 계약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계약이 성사됐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티빙도 역시나 기존 협력사였고 이외에도 작년에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뭐 애플 TV 플러스, 쿠팡 이런 협력 체제들까지 늘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OTT 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각각의 판매 전략도 좀 다양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법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IP를 통째로 넘기는 독점 판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예전 작품과 함께 끼워 파는 뭐 패키지 판매도 있고요. 또 비독점 분할 판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OTT 업체들의 규모나 크기, 뭐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 라인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올해 또 예상되고 있는 라인업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성 크리처 도적도 있고요. 스위트홈 2도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뭐 소년 심판 2, 경이로운 소문 2 이렇게 시즌제 드라마의 라인업도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콘텐츠 업계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인 이슈 읽어주기에서 OTT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국내 OTT 기업들은 아직까지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K 콘텐츠의 파워를 믿으셔야겠죠. 콘텐츠 개발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콘텐츠 기업들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OTT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